2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오셨군요. 처음에는 체중계 눈금도 움직였고 아마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얼굴선도 갸름해진 것 같고 팔뚝도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죠. 하지만 거울을 보면 그 뱃살은 마치 여러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운동 몇 번 더 한다고 태워 없앨 수 있는 축적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안에 깊게 각인된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뱃살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수치, 수면의 질, 심지어 감정 상태와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굶주림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이 뱃살이 타기 시작할까요? 우리 몸은 언제쯤 복부 주변의 그 지독한 지방층을 마침내 놓아주게 될까요? 그 정답은 단순히 며칠 혹은 몇 주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의 몸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생물학적 협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며칠,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초반에 체중계가 왜 여러분을 속이는지, 그리고 그동안 호르몬이 어떻게 남몰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을 태우는 모드에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스위치가 과연 언제 켜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신호들을 보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우리의 몸은 즉시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처음 칼로리를 줄였을 때 여러분의 몸은 곧바로 이제 뱃살을 좀 태워볼 시간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여러분의 몸은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간식들까지 말이죠. 세포들은 포도당이 들어오고 인슐린이 이를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한 리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칼로리 섭취를 대폭 줄여버린 겁니다. 예전과 같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살을 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름다움이나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혹은 예전 청바지에 몸을 맞춰 넣으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적색 경보입니다. 위험, 결핍, 그리고 곧 닥쳐올 기근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피해 복구 모드, 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뇌는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고 즉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간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방출하며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 연료이자 딱 이런 순간을 위해 몸이 보관해 두었던 비상식량입니다. 글리코겐은 근육, 뇌, 그리고 장기들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기분이 꽤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에너지가 넘치며 심지어 약간의 황홀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첫 며칠 동안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몸이 글리코겐을 사용해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이 칼로리 부족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 잠깐의 차질일 뿐이고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가장 쉽게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를 태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본 공연이 아니라 준비 운동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3일이나 4일 만에 그만둔다면 여러분은 곧 펼쳐질 진정한 몸의 변화를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수분 무게의 환상, 초반에 체중계 눈금이 빠르게 내려가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글리코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분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많은 혼란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은 기본적으로 저장된 당분입니다. 간과 근육에 보관되어 있다가 몸이 빠른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포도당으로 변환될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은 1g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때마다 약 3g의 수분도 함께 저장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g의 글리코겐당 3g의 수분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글리코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수분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첫 며칠 동안 체중계 눈금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첫 주에 2kg, 3kg, 어쩌면 4kg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정말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숫자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며 이렇게 생각하겠죠. 드디어 효과가 있구나. 내가 해내고 있어. 드디어 살이 빠지는구나.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초기 체중 감소의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수분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우리 몸은 저장 모드가 되어 칼로리를 지방으로 가두어 둡니다. 반대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가져다 써도 좋다는 파란불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첫 주에 빠지는 체중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대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지방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지방 저장고를 활용할 준비가 되려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꾸준한 칼로리 부족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체중계 숫자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속도대로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기가 오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결국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진짜 지방 연소가 시작되려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 속임수 같은 승리. 다이어트 첫 주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옷도 조금 헐렁해진 느낌이 듭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달라진 게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차이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글리코겐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 소화기관이 가벼워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이긴 하지만 아직 실제 지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주가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에 다음 몇 주도 똑같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겁니다. 그들은 직선 형태의 꾸준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3kg이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도 3kg, 다 다음 주에도 3kg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가 끝날 무렵 몸은 어떤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여전히 낮고 글리코겐 저장소는 텅 비었으며 수분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몸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이것이 새로운 일상인지 말입니다. 칼로리 부족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몸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흥미로워지면서 동시에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둘째 주, 대사 적응이 시작됩니다. 꾸준한 다이어트가 둘째 주에 접어들면 몸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대사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가만히 앉아서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수동적으로 칼로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역동적이며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에 맞춰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들면 몸은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특정 신체 기능의 속도를 늦추게 되죠. 소화, 움직임, 심지어 생각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까지 줄여버립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하죠. 여러분은 첫째 주보다 훨씬 더 심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몸이 조금 더 무기력하고 평소보다 추위를 타며 조금 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금 기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지방 연소 단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몸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빠르게 타오르는 포도당에 의존하는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둘째 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체기에 부딪히고 체중계 눈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 둘째 주에 있고 정확히 이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제 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목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집착이 아닌 흔들림 없는 꾸준함으로 이 단계를 버텨낸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지방이 진짜로 타기 시작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호르몬의 교양곡, 왜 호르몬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시야를 넓혀서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즉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포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체중 감량, 특히 지방 감소에 있어서는 세 가지 호르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인슐린, 코르티솔, 그리고 렙틴입니다. 인슐린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잦은 식사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인슐린은 세포들에게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와 즉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몸은 저장된 지방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고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이죠. 하지만 칼로리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특히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면 몸은 비로소 지방 금고의 문을 열고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안심하고 이 스위치를 켜기까지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인슐린 수치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모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업무, 수면 부족, 강도 높은 운동, 심지어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불안감 등 그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두 가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몸이 지방, 특히 복부 주변의 뱃살을 절대 놓지 않도록 꽉 붙잡게 만들고 당분과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코르티솔은 당신이 위험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는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빠른 에너지를 원하고 당분이 바로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칼로리를 줄여서 먹는다고 해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지방 감소를 완전히 방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입니다.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며 뇌에게 우리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했으니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량이 줄어들면 렙틴 수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것을 굶주림으로 해석하고 식욕을 늘리고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입니다. 몸은 생명의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왜 더 빨리 살이 빠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적인 문제입니다. 그 친구의 인슐린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코르티솔 수치가 더 낮거나 렙틴 조절이 더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을 빼는 것은 단순히 먹는 칼로리와 소모하는 칼로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방 연소 자체가 가능한 호르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함, 스트레스 관리, 양질의 수면, 그리고 인내심뿐입니다.
호르몬은 절박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칼로리를 줄인 지 대략 주일에서 2주일, 개인의 대사 이력에 따라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지방 연소가 실제로 시작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정적인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슐린 수치는 떨어져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는 새로운 에너지 섭취량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몸은 포도당을 주연료로 태우던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대사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대사 유연성이란 우리 몸이 그때그때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에 따라 연료를 아주 매끄럽게 바꿔가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포도당을 태우고 단식을 하거나 칼로리가 부족할 때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죠. 현대인들 대부분, 특히 음식을 자주 먹거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유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포도당 연소 모드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다음 식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이 대사 유연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미묘하지만 아주 깊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수치가 안정됩니다. 나른한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활동하기 위해 몇 시간마다 억지로 무언가를 먹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뇌가 더 이상 빠른 포도당 충전을 필사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또한 간이 지방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효율적이고 깨끗한 연료인 케톤을 뇌가 사용하게 되면서 집중력도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몸에서 지방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적인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죠. 하지만 며칠 혹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걸쳐 여러분은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에너지는 넘치며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사람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4일이나 5일 만에 지방 연소 모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만성 스트레스 혹은 잦은 요요 현상을 겪었던 사람들은 꼬박이 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진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꾸준함이 강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벼락치기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심에만 보답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안정적인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그 과정에 묵묵히 헌신하는 그 태도에 보상을 내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이어트 둘째 주, 셋째 주 혹은 그 이상을 넘기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방을 태우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진짜로 지방을 태우고 있습니다. 2가지 지방에 대한 이야기. 왜 뱃살은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지 알아봅시다. 모든 지방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완전히 다른 2 종류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뱃살이 왜 그토록 지독하게 안 빠지는지 그 이유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은 피하 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부드럽고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층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살들이죠. 이것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해롭지 않으며 몸이 지방연소 모드에 들어가면 더 쉽게 타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것은 간, 장, 췌장 같은 장기들을 깊숙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 지방입니다.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피하 지방층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지방은 아주 위험합니다. 대사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 말은 곧 인슐린 저항성, 심장질환, 그리고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 염증성 화학물질과 호르몬을 끊임없이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빨리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사적으로 훨씬 더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내장 지방을 큰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이 내장 지방을 가장 먼저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거울 속 체형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수치 저하 같은 건강상의 호전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방, 특히 아랫배 주변의 살들은 대부분 피하 지방이며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나 3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거울을 보며 왜 내 배는 아직도 똑같지라고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지방을 먼저 태우고 장기를 보호하며 미용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그 지방은 내장 지방층, 바로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 피하 지방에 닿기 위해서 몸은 먼저 더 깊고 더 위험한 내장 지방부터 태워 없애야만 합니다. 너무 느려서 짜증이 날 정도일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신진대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호르몬의 균형이 개선되며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 바로 그때 마침내 피하 지방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단계가 되면 눈에 띄는 변화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뱃살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복근을 조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부터 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칼로리를 태우는 수단, 즉 땀을 지방 감소와 맞바꾸는 하나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진정한 힘은 운동을 하는 동안 태우는 칼로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영구적으로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은 근육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육은 유지비가 아주 비싼 조직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근육 조직은 지방 조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만 쉬고 살아있기만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되는 것이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애프터번 효과, 즉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고강도 훈련이 끝난 후에도 몸은 조직을 복구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산소를 계속 소비하며 몇 시간 동안, 때로는 최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방을 태웁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방이 활알 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활동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괜찮고 즉각적인 위험이 없으며 이제 저장된 지방을 풀어주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비밀은 무작정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잘 조합하면 몸이 익숙해지지 않게 만들고 정체기를 예방하며 지방 연소의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쁜 식단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없는 운동은 마치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욕조에 물을 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칼로 부족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식단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리 부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방 감소로 이어질지, 빠지는 체중이 근육인지 지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단, 여러분이 움직임을 먹은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위한 연료로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탈진할 때까지 몰아붙이지 말고 몸이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만드십시오. 목표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소리 없는 방해꾼들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짤 수도 있고 최고의 운동 루틴을 따를 수도 있으며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뱃살은 마치 갑옷처럼 여러분의 몸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 호르몬은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을 만들며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수면은 또한 배고픔과 포만감을 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수치를 조절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이 섬세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렙틴은 떨어지고 그렐린은 치솟으며 실제로는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달달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는데 이는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방 저장고의 문을 잠가버려 지방이 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스트레스는 이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단순히 지방 연소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복부에 저장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감지된 위협으로부터 핵심 장기들을 보호하려는 몸의 생존 방식인 셈이죠. 비록 그 위협이라는 것이 고된 하루 일과
금전적인 불안,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일 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카페인 의존,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신진대사 대재앙이라는 완벽한 폭풍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화면을 멀리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것을 대단한 의지력으로 포장하는 일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뱃살을 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지독한 운동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휴식과 균형, 그리고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빼기 힘든 지방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쁜 습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이 그토록 지독하게 안 빠지는 이유, 바로 저항의 생물학입니다. 식단도 깨끗하게 바꿨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으며 잠도 훨씬 더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착각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복부 부위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혈관의 밀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지방 분해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수도 훨씬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뱃살에 접근하여 그것을 에너지로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더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어떤 지방 저장고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아주 험난한 비포장도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뱃살은 바로 그 비포장도로의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운반하는데 더 오래 걸리며 태우는데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게다가 뱃살은 장기적인 호르몬과 생활습관의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분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수년간 높아져 있던 인슐린, 코르티솔 수치를 계속 치솟게 만든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망가뜨린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안 좋은 장 건강의 결과물인 것이죠. 이 모든 요인들이 배 주변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뱃살은 신진대사 저항성이 모여있는 저장소이자 내부 기능이 고장났음을 보여주는 신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팔이나 얼굴은 빠르게 반응해서 살이 빠질지 모르지만 뱃살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축적된 손상의 결과물이라 훨씬 더 끈질깁니다. 이곳은 긴 기근, 심각한 질병, 극한의 스트레스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 몸이 에너지를 꽁꽁 숨겨두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며 코르티솔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마침내 몸은 복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몇 주가 훌쩍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호르몬 환경이 올바르게 잡히고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핵심은 정체기를 뚫고 나가는 흔들림 없는 꾸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감 너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너머에 진정한 몸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을 빼는 것은 우리 몸을 벌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똑똑한 칼로리 부족,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역효과를 내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생물학은 그런 단순한 구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지 칼로리에서 약 15에서 20% 정도만 줄인 적절한 칼로리 부족 상태는 근육량과 신진대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지방을 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게 평소보다 양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식량은 여전히 잘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사태도 기근도 없으니 저장된 지방을 끝까지 쥐어짜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칼로리를 너무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몸은 그것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해석합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갑상선 기능은 느려지고 렙틴 수치는 곤두박질치며 끔찍한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은 치솟고 지방을 더 맹렬하게 저장하게 만들죠. 여러분 스스로 대사 저항성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초반에 엄청나게 빠른 체중 감량을 가져오고 처음에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겠지만 곧이어 잔인한 요요 현상이 뒤따라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 몸은 과잉 반응을 일으키며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방을 저장해버립니다. 이것을 지방 초과 회복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일 뿐 개인의 의지력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속성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데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꼴입니다. 현명하고 적당한 칼로리 부족 상태에 고단백 식단과 근력 운동을 결합해 보십시오. 지방 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 중 가장 높은 식이성 발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이 그저 소화시키는 과정만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이 계속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어 몸이 근육 대신 지방을 최우선으로 태우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은 전쟁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몸을 굶겨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몸을 잘 교육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최고의 질문, 도대체 언제 진짜로 시작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겠죠. 언제 빠지는지 그 타임라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다이어트 3주차에서 6주차 사이에 우리 몸은 마침내 눈에 띄게 뱃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글리코겐 저장량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호르몬의 균형이 안정화되며 신진대사가 새로운 리듬에 완벽히 적응한 시점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코르티솔이 잘 관리되며 몸이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순간이죠. 어떤 사람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요요 현상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또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이 복부 지방을 공격 목표로 삼기까지 8주에서 12주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전환점이 지나고 나면 변화는 무서운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신진대사가 마침내 저장된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지방 연소 속도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이어트 첫 몇 주는 여러분의 자제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몇 달은 여러분의 정체성, 즉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체중계가 여러분의 노력을 반영해주지 않아도 그 과정을 기꺼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력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진짜 정답은 언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방연소 모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체중계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신체의 감각에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태로 전환되면 몇 가지 생물학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안정성입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더 이상 기운이 뚝뚝 떨어지는 일도 없고 몇 시간마다 간식을 미친 듯이 찾지도 않게 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길어져도 손이 떨리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감소입니다.